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이 책은 2024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다산북스. 저자는 헤들리 블라우스. 옮기니는 고건영님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1위로 호스피스 간호사가 써내려간 눈물과 사랑의 기록을 담아낸 책이에요. 나는 그들을 돌보고 떠나보내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나누어준 삶의 중요한 진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헤들리 블라우스는 수년간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며 때론 손을 놓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환자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나서 환자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쌓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환자들의 곁에 있어주는 것, 위로하며 연대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들과 가까워진 저자는 환자들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 각자의 삶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들이 나누어준 삶의 지혜와 교훈을 소중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일, 가장 그리운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반추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인생의 항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작은 일에 연연하며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짧은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깨닫게 큰 울림을 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영원하지 않은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영원하지 않은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그리고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 깊이 사랑한 모든 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기에 준비 없이 다가오는 삶의 끝자락, 그 여정을 함께한 젊은 간호사가 쓴 아름다운 배웅의 기록,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내맡길 것을, 살아가는 동안 더 깊이 사랑할 것을, 빌어먹을 그 케이크 따위 그냥 먹어버릴 것을. 고마워요, 선생님. 죽음이 아닌 다른 걸 기다리게 해줘서. 12번의 마지막 순간이 아로새긴 후회와 사랑의 흔적. 들어가며 내가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어쩌면 그토록 우울하고 밤낮 없이 힘든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말이다. 사실 호스피스 일을 하다 보면 고될 때가 많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이 힘들다. 하지만 내가 더 자주 맞닥뜨리는 건 아름다운 찰나에 잠시 멈춰 의미를 곱씹어 보며 감동에 젖는 순간,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야 인생의 교훈을 알아채고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다. 나처럼 호스피스 간호사를 직업으로 택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런 순간 때문에 나는 호스피스 세계에 발을 담근 걸 행운으로 여긴다. 호스피스, 즉 임종간호는 의학적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받던 치료를 중단하는 대신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인생 마지막 나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며 보살핌을 받는 활동을 말한다. 나는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환자와 가족이 모두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도록 안내하고 환자가 가능한 통증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호스피스가 6개월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동안 환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잘 알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불가해하고 강렬하고 감동스러운지를 나누려 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죽음과 죽어감을 두고 오해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수많은 죽음을 봐오며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된 나조차도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하니까. 보통 임종이나 죽음을 화제로 삼는 일은 드물지만 내게 이 주제에 관해 많이들 질문하는 거 보며 사람들도 적잖이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저 막연한 호기심으로 죽음과 죽어감이 뭔지 궁금해하는 이도 있는 반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 관심을 두는 이도 있다. 후자는 대개 사랑하는 사람이 호스피스를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거나 과거에 받았던 이들이다. 어쩌면 자신이고 호스피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느냐는 것이다. 호스피스 간호사치고 젊은 축에 속하는 나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다. 이 책을 쓰는 도중에 30살이 됐지만 이쪽에 막 발을 들였을 당시엔 고작 24살이었으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보다 한참 어렸다. 지금도 그렇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는 여정이 순탄하기만 한 건 절대 아니었다. 어렸을 적 작가가 꿈이던 나는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까지도 간호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돌이켜보면 일련의 사건들이 내가 이 일을 하게끔 이끌었던 게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관해 얘기하는 걸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공인 장의사였던 까닭에 엄마는 장례식장과 영안실에서 자라다시피 했다. 영화 마이걸을 본 사람이라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방부 처리를 하는 시체 옆에서 숙제하는 것쯤은 엄마에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가업의 영향으로 죽음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죽음을 주제로 한 대화가 저녁 식탁에 오르내리는 것도 당연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품게 됐고 죽음을 두렵고 불가사의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또 우리 집안에는 사후 세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나는 루이지애나주 베턴 루치에 있는 성공의 사립학교에 다니다가 10살 때 플로리다주 데스티니로 이사한 다음부터 그곳에서 성공의 교회를 다녔다.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교정에 있는 커다란 예배당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배우는 건 족족 성경에 나오는 것뿐이었다. 음악 시간에도 오직 찬송가만 불렀다. 가족과 보내는 일상도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믿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물론이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해 교회에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 모든 걸 믿었다. 의심도 없이 그저 믿기만 했다. 곱씹어 보는 일도 없었다. 그러다 15살 때 내가 믿었던 세상이 끝나버렸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외 관중석에 서서 학교 대학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주근깨 가득한 양볼에 페이스 페인팅을 한 채 가장 친한 친구 해나와 손을 맞붙잡고 우리 학교 응원가를 연주하는 드럼 소리에 맞춰 고래고래 소리쳤다. 공중을 가로지른 공이 선수로 뛰던 친구 테일러의 손에 들어가자 우리는 더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잃고 상대팀 선수 2명이 순식간에 테일러를 잔디밭으로 밀어서 넘어뜨렸고 경기가 중단됐다. 테일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툭툭 털고 사이드 라인으로 달려갔다. 테일러, 어디 안 좋은가 봐. 해나가 내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뭐? 아니야, 멀쩡하잖아. 내가 반박했다. 몇 분 후에 경기장에 응급차가 도착했고 나는 어리둥절한 채 테일러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뭔가 잘못됐어, 헤들리. 해나가 한 번 더 말했다. 그냥 뼈가 좀 부러지거나 했겠지. 깁스에다 뭐라고 쓰면 웃길지 생각해보자.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곧 경기에 다시 집중했다. 그날 밤 나는 해나네 집에 자러 갔다. 우리는 밤늦은 시간까지 깔깔대며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이며 놀았다. 그러다 몇 시쯤 됐을까? 해나네 엄마가 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침대로 올라가. 당장. 해나는 불만스러운 듯이 눈을 이리저리 굴렸지만 이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소피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학교 세차 행사에 갔다. 해나와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있던 여파로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였다. 행사가 열리는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니 모두 울고 있었다. 멈춰선 나는 당황스러워하며 친구들을 쳐다봤다. 죽었대. 애슐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해나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누가 죽었단 거야? 내가 여전히 얼떨떨한 채로 물었다. 누군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겠거니 했다. 테일러 하우건. 애슐리가 간신히 이름을 내뱉었다. 테일러가? 나는 코웃음을 쳤다. 걔 멀쩡해. 어제 봤는걸? 나랑 문자도 했어. 휙 돌아서서 친구 무리를 뒤로하고 테일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멍청한 소문에 넘어간 거라고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신호만 계속 가던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전화를 끊고 테일러와 가장 친한 체이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체이스라면 이 상황을
정리해 주리라 생각했다. 이윽고 체이스가 전화를 받기 무섭게 내가 말했다. 여기 있는 애들이 테일러가 죽었대. 아니잖아. 테일러, 살아있지? 체이스의 목소리는 묘하게 몸이 건조했다. 테일러는 죽었어. 어젯밤에. 상대팀 선수들에게 공격당했을 때 테일러의 간이 터졌었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일어나서 사이드 라인으로 나갈 때는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테일러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가 난 날 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도 왜 테일러가 살지 못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사람을 살리는 일. 테일러처럼 젊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테일러의 죽음은 꽤 오랫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나 생기는 사건이라고만 여겼지 내 친구가 겪을 줄은 몰랐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5교시 수업을 들으러 혼자 가야 할 때,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는 날 테일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문자함에 테일러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통도 없을 때, 테일러가 세상에 없단 사실을 새삼 깨달을 때마다 믿을 수 없어서 충격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받은 충격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테일러의 죽음으로 내 안에 뭔가가 영영 변해버리고 말았다. 물론 죽음이 뭔지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 죽음은 삶의 끝자락에서나 찾아오는 일이지 삶이 막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도무지 말이 안 됐다. 테일러가 죽은 다음에 나는 모두에게 화가 나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도, 테일러를 공격한 상대팀 선수들에게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신이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설교하는 신부님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났다. 상실을 겪은 많은 사람이 신앙에 기대곤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내 유년기를 관통한 의심할 여지라고는 없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신앙은 뿌리채 흔들렸다. 답을 구하고 싶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붙잡고 물었다. 왜 신은 수아 성애자나 살인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선하디 선한 내 친구의 목숨을 그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앗아갔냐고. 교회 사람들은 테일러가 더 좋은 곳으로 갔다며 나를 달래려 했다. 그럴 때마다 눈을 희번떡이자 엄마는 내 팔을 꼬집으며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예의 있게 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름이 되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나는 살던 곳에서 3시간 떨어진 텔러헤시로 터전을 옮겼다.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사교 클럽에 가입했는데 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가 파티광의 소굴로 소문났는지 몸소 알게 됐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테일러가 죽은 다음부터 온 마음을 다해 신을 믿지 않게 됐는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었다. 그렇지만 대학에 다니면서는 교회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독실하고 엄한 기독교 집안에서 벼랑간 자유로워진 것이다. 대학엔 규칙이랄 게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술에 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발버둥칠했다. 잘 짜인 생활을 하다가 완전한 자유가 생기고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니 오히려 사는 게 버거워졌다.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솔직하게 말하기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통화할 때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라면 흔히들 그렇듯 나도 가벼운 연애를 했다. 우리는 젊고 무모했다. 결국 나는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19살 여름방학에 아이를 가졌다. 임신 테스트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내가 세웠던 악날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엄마가 아이를 낳겠다는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데스틴에 남아 지역 전문대학에 다닌 친구 해나와 엄마를 빼면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래서 두려웠다. 다른 친구들이 2학년이 되어 학교로 돌아갈 때 나는 집에 남아 스스로 아기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고민했다. 내 세상은 급격히 좁아졌다. 3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니 막 임신한 19살 무렵엔 얼마나 더 앳되어 보였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집 밖으로는 아예 나가지 않는 편이 나았다.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내 상황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뒀다. 그중 어떤 말도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줄여주지 않았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졸지에 예비 엄마가 됐다.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물론 아이와 스스로를 부양하려면 작가가 되겠다는 꿈도 버려야 했다. 다른 방법을 얼른 생각해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내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간호사가 되는 게 아기와 나를 부양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그럴듯한 방안이었다. 학업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학비는 1년에 5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 게다가 지역 전문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정이 있었다.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잘하는 짓인지 확신은 없었다. 그래도 그해 여름부터 다음 해까지 간호학교 입학을 위해 필요한 필수 과목들을 이수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간호학교에서 첫 학기를 시작했다. 내 아들 브로디는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다. 브로디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은 온통 힘들었던 기억뿐이다. 브로디를 키우고 학교에 다니고 경력을 쌓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정신없이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지만 이전엔 할 수 있으리라고 절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시절에 나는 모두 해냈다. 간호학 학위를 따고 지역병원에서 1년의 인턴십 과정을 이수한 뒤 계획대로 2년 만에 간호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엔 응급치료센터에서 몇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요양원으로 옮겨 1년을 더 일했다.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정하고 훌륭한 간호사였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런 간호사는 아니었다. 나는 할 일을 끝내고 나면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하는 간호사였다. 호스피스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호스피스로 직종을 옮길 6년 전 무렵을 되돌아보면 호스피스 간호사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몸담아야 할 직업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수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수많은 이야기가 쌓여 지금의 내가 됐지만 말이다.
그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생각하니 설렘이 앞선다. 호스피스 일을 시작했을 무렵 나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었다. 신이나 그 이상의 뭔가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지금도 모든 질문에 답하긴 어렵지만 이제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세상엔 의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세상 그리고 무엇이 됐든 죽은 뒤에 우리가 마주할 세상 사이에 강력하고 평화로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무언가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다. 그것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두렵게만 느껴졌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